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설춘환의 마수열전. 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깔끔하게 저희 방범권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한 주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네. 네. 세무사 하면 또 방범권 세무사님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로 어색한 질문과 어색한 멘트. 사실 이런 것들을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네. 저희만큼 이렇게 방송을 잘하는 팀은 없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네네. 사실 저도 원탑, 세무사님도 원탑. 네. 원탑과 원탑이 만남. 원앤원.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또 세금과 관련된 또 질문을 또 준비를 또 했거든요. 네. 세무사님께서 또 좋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요즘에 부동산 투자 또 상당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좋은 꿀팁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이제 질문입니다. 세무사님 양도세도 전문이시잖아요. 네. 네, 양도세. 일단 양도세가 뭔가요, 세무사님? 양도세는 이제 부동산을 취득하고 나서 이제 그 처분할 때까지의 그 사이에 발생된 그 차익에 대해서 이제 양도를 하면서 발생되는 그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죠. 이게 양도만 했다고 해서 내는 건 아니네요. 차익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또 손해를 볼 수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가격이 뭐 주택이라든지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시기에 취득을 하셨다가 뭐 파시는 분들은 세금을 사실상 신고는 해야 되지만 그래도 1세 1주택 비과세가 아니면 신고는 해야 되지만 세금은 얻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차익이 발생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양도세를 고민한다는 것은 너무 좋은 고민 아닌가요, 세무사님 사실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세무사님 보시기에 요즘에 양도세를 좀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예, 뭐 양도세를 내는 분들 요즘은 이제 특히 다주택 중과라든지 뭐 아무래도 조정 지역이 너무나 많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다주택 중과로 인해 가지고 세금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세무사님 그 양도세 관련해서 혹시 에피소드 뭐 한두 개 정도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좀 조심해야 된다, 뭐 강의할 때도 좀 종종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어떤가요, 세무사님?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죠. 재개발 재건축. 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수도권 뭐 일기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들 다 뭐 예전에 80년대 뭐 90년대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다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본인들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그 아파트가 예를 들어 최근에 뭐 헬리오시티도 준공돼 가지고 뭐 입주도 되고 했지만 지금 13억, 15억에 이제 팔다 보면은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배우자한테 증여를 일부 한다든지 혹은 자녀에게 증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증여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액이 있고 또 자녀들에게는 각각 5천만 원까지 공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본인이 혼자 양도를 하면서 내야 될 세금을 배우자와 자녀분들에게 분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증여를 통해 가지고 양도를 하게 되면, 다만 이때 중요한 거는 반드시 5년이 지난 다음에 파셔야지 문제가 없지 5년 안에 만약 처분을 하게 되면 취득 가격이 예전에 분양받았던 그 가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드시 5년? 네, 5년은 지켜야 된다는 점 하나 정리하고요. 그러면 세무사님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 이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지난번에 이 양도세 관련해서 한번 좀 된통 좀 당했다, 자기 말로는. 어떤 경우였냐면 그분이 이제 마포에서 한 3억짜리 아파트를 이제 샀다가 1세대 2주택으로 한 8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비과세인 줄 알고 이제 팔았는데 이분이 여의도에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했었어요. 팔고 나서 이제 문제됐다.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세무사님? 그러니까 그 납세자분들, 일반인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원래 주택이 아니잖아요? 원칙은 그죠? 뭐 취득세를 낼 때는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이 아닌데 실제 그 어떤 세법상으로 주택을 보는, 그러니까 주택법에는 실제 상시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띄고 있는 건물이면은 주택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지를 놓고 세법에서는 따집니다. 그러면 오피스텔도 어떤 그 건물 안에 거기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띄고 있냐, 뭐 싱크대도 있고 그 안에 뭐 주방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거는 주택이잖아요. 잠도 자고 그러면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주택이 되는 거고
그렇게 주거할 수 있는 공간을 띄고 있는 어떠한 건물이 하나라도 있으면 다 주택수에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네.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시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실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예. 그러면 그럴 경우에 세무사님 원래 그 오피스텔에 네. 전입신고 못하게 하고 아니 전세권 등기만 하게 해준다. 실제 주택으로 살아도. 네. 그럼 이제 그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세무사님? 아, 주택에서 거주를 그 건물에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네네. 사실상 그거는 주택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액션을 뭐 그렇게 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새로운 현재 있는 임차인이 그 나가시고 네. 거기에 어떤 사무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면 네. 그거는 실질적인 용도 변경, 건물에 대한 용도 변경을 안 했어도 네. 주택으로서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네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좀 조심 네, 맞습니다. 해야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됩니다.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상속세 관련해서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한 양도세는 많이 와닿는 질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반면에 이제 상속세는 뭐 평생 네. 많이 있어봤자 두 번 있는 거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뭐 더 있을 수 있지만 네, 네. 이제 부모님, 네. 아버지, 엄마, 네 상속세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을 또 좀 약간 좀 조심을 좀 해야 되는 것인지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세무사님. 지난주에 제가 그 부동산 취득 자금에 대해서 네. 그 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그런 자금 출처 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문제가 터지는 경우가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아, 예. 그 말은 상속세를 어떤 신고하고 나서 세무조사를 받는다 그러면 그 네. 세무조사는 단지 돌아가신 분의 재산에 대한 조사가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15년치에 있었던 행적에 대해서 네. 모든 걸 다 일일이 그때 가서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15년치나.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살아오면서 누구 자녀에게 돈을 뭐 미리 뭐 어떤 세금 신고를 네. 안 하고 준 건 없는지 네, 네. 혹은 살아오면서 임대소득이 있었는데 임대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네. 철저하고 꼼꼼하게 따져 묻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본인이 살아오면서 냈어야 되지만 안 냈던 세금들을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분들이 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수입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오시는 상황이잖아요. 짭짤하죠. 네. 네, 그런 네. 수입에 대해서 네. 일일이 지금 세금 신고를 잘 하고 계시지만 네. 어찌됐건 그런 수입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따님이 내시게 되는 거죠. 예. 그러네요. 그런데 실제로 상속세 네. 서울에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아파트 정도 하나 갖고 계시다. 네. 한 10억 정도. 네. 이러면 좀 상속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가요, 세무사님? 네, 뭐 1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이 사실상 그 먼저 돌아가셨느냐, 나중에 돌아가셨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네. 달라지고요. 네. 실질적으로 만약 그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되면은 네. 이제 10억까지는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공제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10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이 나중에 돌아가셨을 경우에 네. 그러니까 먼저 그 배우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신 경우에는 5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5억까지? 5억이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 공제가 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5억 차익에 대해서 과세 표준에 대해서 20%에 대한 그 세율이 적용이 되면은 거의 네. 뭐 1억 가까운 세금, 그것보다 뭐 누진 공제가 좀 되긴 하지만 네네. 그래도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 세무사님 만약에 이제 아파트가 시세가 10억이지만 네. 과세 표준 즉 기준시가가 네네. 한 5억이다 만약에 기준시가가 아닌가요? 아파트는 이제 기준시가로 평가를 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게 이제 매매가 꾸준히 되고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네. 예, 우리 집하고 옆집하고 사실상 동일하게 네. 화장실 위치도 동일하고 네.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네. 매매 사례 가격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아파트는 현재 시세가 그 구토교통부의 실거래가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거기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자체가 평가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네. 토지라든지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네. 상가 건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매매 사례 가격을 네.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네. 기준시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좀 그 피상속인들이 네. 나중에 돌아가셔서 남겨줄 때는 네. 가급적 아파트보다는 땅이나 공장, 상가가 훨씬 더 좋겠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꿀팁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네요, 그죠? 네, 뭐 이렇게 팁을 하나 더 드린다고 네.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는 돈을 만약 그대로 이제 들고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네. 그분은 1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뭐 금융계산 공제액이 일부 들어가긴 합니다. 네.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평가 자체가 이제 10억의 금액으로 네. 평가가 되지만 네. 만약 그게 토지라든지 어떤 상가 건물이라든지 네. 뭐 단독주택이라든지 매매 사례 가격에 시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건으로 만약 취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네.
그리고 나서 2년만 지나게 되면은 평가 기준이 기준시가로 바뀌게 됩니다. 네. 예,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네. 2년만 지나게 되면은 기준시가로 평가 금액이 낮춰지기 때문에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현행 세법상에서 어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부분들도 잘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양도세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 알아봤고. 네. 실제 또 요즘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증여세거든요. 네. 공짜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매매랑 증여가 한 끗 차이입니다. 네. 돈을 안 받으면 증여가 되는 거고요. 네. 무상으로. 네, 맞습니다. 네. 돈을 받으면 이제 유상 거래라 그래서 네. 그건 양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양도세는 양도인이 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증여는 받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주는 사람이 내는 건가요? 증여는 이제 소득을 발생시키는 이제 받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익을 취하는 거잖아요. 수증자가. 예, 수증자가 이제 거기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증여세를. 예. 알겠습니다. 증여세와 관련해서 뭐 또 중요한 에피소드 좀 있으면 대방출 한번 해주시죠, 선생님. 과거에 증여하면은 가장 뭐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담부 증여라는 부담부 거를 증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알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부담부 증여라고 하면은 부동산을 넘기면서 거기에 전세 자금이라든지 네, 네. 어떤 뭐 대출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라든지 채무를 끼고 이제 네. 넘기는 경우에 절세가 되는 효과였는데 네. 마찬가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부담부 증여가 돼버리면 채무를 같이 넘기게 되면 네. 그분이 내야 될 그 평가액에 대해서 나눠내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증여하신 분하고 수증자분하고 나눠서 내다 보니까 네네. 누진세율 구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줄어드네요. 예, 줄어드는 효과가 세금이라는 게 한 명 그 개인이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나눠서 내면은 네. 누진세율 구간이 소득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소득을 나눠서 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부담부 증여가 되면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다주택 중과가 되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사고가 터지는 게 네. 막상 세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네. 실질적으로 양도하는 쪽에서는 다주택자이신 분들은 네. 다주택 중과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네, 네. 그걸로 해서 세금이 더 그러니까 증여세보다 더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세금을 많아지는. 내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예. 사전에 우리 세무 전문가분들한테 맞습니다. 예, 네. 상담을 한번 하시고 네, 네.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부담부 증여가 좋다. 네. 이것은 맞지 않는다. 네, 네. 이렇게 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오늘 맨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 게 네.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게 네. 주택 임대 사업자. 네, 네. 예. 근데 왜 이 주택 임대 사업자가 사람들한테 네.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세무사님.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왜 모르시죠? 주택 임대 소득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제 집에서 와이프하고 네. 아는 세무사님 다 알아서 하니까 네.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저는 뭐 저 고문 세무사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알아서 합니다. 그러시죠. 예, 그런 게 없는 분들 위해서 네, 네. 우리 세무사님께서 한번 그러니까 그 주택 임대 소득 자체가 사실상 가장 드러나지 않았던 소득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사실상 맞습니다. 예,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 그 평생 사실 본인 아파트 혹은 본인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게 보통 서민들의 소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혹은 본인이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택이 뭐 2개 혹은 3개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임대 소득을 일으키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세금을 2천만 원이 넘지 않으면은 네. 안 냈습니다. 네네. 비과세였기 때문에 네, 2천만 원 이하. 네, 세무 당국에서도 일일이 당신 얼마 소득이 발생됐냐고 이렇게 따져 묻기가 사실상 좀 애매했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지금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 당국 국세청에서도 네. 사실상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예, 일반 저희가 노출이 잘 안 되는 소득이고 왜냐하면 네네. 상가 임대를 만약 했다 그러면 상가 임대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께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시게 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택 임대에 대해서는 그냥 현금을 그냥 이체만 받고 그렇습니다. 끝이죠. 네. 뭐 계산서 네. 한 장 없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거. 예,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그 노출이 안 되는 세원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주택 임대에 대해서 사실상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본인이 내야 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제는 꼼꼼하게 당신들에 대해서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네.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지금 유예 기간을 좀 준 겁니다. 네네. 예, 원래 2016년도부터 계속 그 과세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연이 돼가지고 네네. 2019년도부터 이제 세금을 물리는 거기 때문에 네. 올해부터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네. 내년에
2천만 원이 안 넘는다 그래도 월세 네. 소득이 있는 분들은 네. 다 세금 신고를 하시고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네. 2천만 원 이하라면 네, 네. 세금이 한 푼도 없었었는데 네. 임대소득에 대해서 네, 네. 근데 올해부터는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신고를 좀 적절히 어떻게 좀 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사님? 저희가 한 1,800 정도 많이 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또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신고 자체를 그 분리과세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15.4%에 해당되는 세금만 이제 딱 정해진 세금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데 네.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합산과세이기 때문에 네. 그분이 갖고 있는 소득, 주택임대 소득과 네. 또 다른 소득이 또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로소득이라든지 네. 사업소득이라든지 그런 거를 또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네. 계산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올해부터는 주의해서 이제 신경 쓰셔야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 사업자 등록이 과거에는 이제 사업자 등록이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아, 네. 예, 그 면세 사업자이기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어떤 부가치세를 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업자 네, 등록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네. 올해부터는 면세 사업자 중에서도 사실상 이와 같은 주택임대에 해당되는 그 소득을 발생시키고 계신 분들은 네. 해당 사업장에 해당되는 그 소재지에 맞춰 가지고 네. 각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지 않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0.2%에 대한 가산세를 아, 내년부터는 예. 물리겠다고 이렇게 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세무 당국에서 그리고 정부에서는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해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는 게 입장이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분들은 특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주택임대 사업자 네네. 등록을 실제 지금까지는 안 하신 분들 꽤 많잖아요. 네네. 예. 계속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사님? 버틴다. 그러니까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떻게요?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는 기관이 사실상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네. 이제 뭐 어떤 시청이라든지 네. 뭐 구청이라든지 지자체. 지자체가 되는 거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세무서가 되는 건데 네. 본인이 이제 어떤 장기적으로 8년 이상을 주택임대를 계속 영위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면은 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굳이 해가지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냈다가 만약 본인이 갖고 있던 주택임대 사업자 해당되는 물건을 팔게 되면 네. 8년 이내 팔게 되면 또 과태료가 지금 현재 1,000만 원인데 앞으로 3,000만 원까지 또 또 증액하기 증액되는군요. 때문에 네. 예. 그런 과태료 부분도 굉장히 민감하고 또 그런 과태료에 대한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 그 물건을 어떤 임대차 계약서를 쓰게 될 때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야 되고 네. 뭐 임차인한테 그 거기에 대해서 뭐 고지해야 될 의무도 네. 있고 뭐 그런 것도 소소한 거에도 100만 원 혹은 300만 원 과태료가 또 부과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본인들이 그런 거 엄격하게 따져서 하실 분들만 지금은 하셔야 되고 네.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 특히 지자체에다 내 가지고 세금 혜택을 보는 거는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 많이 줄어들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검토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택임대와 관련해서 또는 주택임대 사업자와 관련해서 네. 또 혹시 저희가 좀 놓치고 있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들이 네. 조금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세무사님?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과거에 내셨던 분들이 만약 기존의 그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가지고 그 주택수를 제외를 통해 가지고 다른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분들이 새로운 주택을 또 취득해 가지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하면 네. 이제는 한 번 예전에 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네. 또 그러한 걸로 인해서 임대주택을 통해서 비과세 혜택을 보는 거는 평생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아, 이제 한 걸로 번밖에 못 합니까? 바뀌었습니다. 아, 네. 올해 2월 달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꼭 주의해서 아셔야 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쨌거나 작년도까지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네. 예, 임대소득세 네. 세금이 없었었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부터는 네. 그것을 이제 내야 된다. 다 내야 되는 거죠. 초과가 되면 또 이를테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네. 합산과세니까 네, 네. 누진세율이 엄청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사님? 네. 문득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동명의. 공동명의. 아, 네, 공동명의. 본인이 배우자라든지 어떤 자녀분들과 공동명의로 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득도 이제 나눠지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네, 네. 예. 다만 이때도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그 같이 취득하는 공동명의자가 실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랑 예. 네. 세무사님, 그럼 아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가 네.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유예가 됐었잖아요. 네, 네. 그럼 올해부터도 또 유예되진 않고 시행된다는 것이 정확히 어디 뭐 시행령이 나와 있는 건가요, 세무사님? 나왔습니다. 아, 나왔습니까? 시행령에
그 18년 2월 12일자로 해서 나왔고요. 네네.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올해 소득에 대해서는 반영이 돼가지고 네. 내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과 관련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좋은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네.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단순히 내가 이 부동산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지을지, 뭐 어떻게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과 함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보유하는 기간에는 세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고 네. 또 나중에 처분할 때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어떻게 처분할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지고 결정을 네. 하신다면은 세금으로 인한 불이익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2주 동안 우리 세무사님하고 이 부동산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얘기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증가한 것 같거든요. 네. 세무사님 어때? 재밌었나요? 저도 그 교수님과 네. 이제 뭐 짧지 않은 시간 얘기 나누면서 네. 뭐 너무나 많은 뭐 얘기를 나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들으신 분들이 단 하나라도 여기서 건져갈 수 있다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그건 돈이거든요. 돈이죠. 예, 오늘 이 방송이 단지 어떤 지식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네.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그 어떤 방송이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의 방송은 너무 좋습니다. 중요한데 지식 아닌 돈. 네. 물질 만능주의.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님이 또 깔끔한 멘트. 좋았습니다. 어쨌든 세무사님 다음에 한번 네네. 제가 또 초대를 하면 너무나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꼭 예. 부탁을 드리고요. 네. 어쨌거나 2주 동안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설치단의 맞수열전 이상 방범건 세무사님과의 어떤 좋은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세요. 네, 감사합니다.